변이가 뭐냐? 자, 여기 우리 다 사람이죠. 인간. 같은 종이에요. 근데 우리 다 같은 종인데 다 다르게 생겼네요. 그 이유는? 왜 우리 다 같은 종인데 다르게 생겼어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죠? 우리 지금 다 알아요? 이렇게 같은 종이지만 갖고 있는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서 자,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다. 이걸 변이라 그래요. 같은 종인데 형질이 달라. 왜?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서 이걸 유전적 변이 이렇게 불러요. 변이 중에서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변이다. 유전적 변이. 졸리냐? 사탕이라도 먹어. 자, 그러면 우린 왜 같은 인간인데 유전자가 다 달라? 그 이유가 뭐야? 왜 같은 인간인데 유전자가 다 다르냔 말이죠, 우리. 몰라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같은 부모가 자식을 여럿 낳았다고 칩시다. 자, 자식을 여럿 낳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한 둘 정도는 똑같은 애가 나옵니까? 아니죠. 왜요? 왜 같은 어버이가 낳았는데 똑같은 자식이 안 나와요? 자,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요. 유전자를 물려주죠. 어떻게 물려줘요? 아빠 거 반, 엄마 거 반. 안 그래요? 자, 근데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예요? 20이요? 사람 염색체 몇 개야? 아니, 이 상식 다 어디 갔죠? 이거 중3 때? 인간의 염색체는. 와, 46개. 그럼 봐. 나는 아빠한테 23개, 엄마한테 23개를 받은 거예요. 자, 아빠 거 46개 중에 절반 받죠? 이 중에 어떤 거 절반 받을지 랜덤. 엄마 거 46개 중에서도 있죠? 이 중에 어떤 거 23개 받을지 랜덤. 그러면 똑같은 어버이가 자식을 낳아도 이 중에 뭘 줄 건지가 완전 랜덤이잖아요.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애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좀 표현해 봅시다. 저 밑에 가시면 여기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의 2번이 있어요.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지금 이 얘기를 유식하게 말한 거예요. 유성생식이 뭐예요? 그럼 유성생식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무성생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무성생식은 뭔데요? 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유성은 성이 있어요.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만든 무언가와 수컷이 만든 무언가가 만나서 자식이 돼. 이러면 유성생식이에요. 근데 무성은 성이 없어요. 그럼 자손을 어떻게 낳아요? 나 혼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세균. 세균 어떻게 번식합니까? 한 마리가 반 잘라져 2마리 되고 또 잘라지면 4마리 되고 또 잘라지면 8마리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애가 무성이에요. 성이 없어. 나 혼자 새끼를 낳는 거죠. 아니면 개나리. 그 봄에 꽃피는 애 있잖아요. 개나리 나무를 가지를 뚝 꺾어요. 바닥에 툭 꽂아요. 자, 기다리면 여기서 뿌리 나오고 줄이 나오고 잎 나오면서 새로운 개나리 나무가 돼요. 그럼 이 개나리랑 저 개나리랑 유전자가 100%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가 혼자 다 낳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게 무성이에요. 성이 없는 거. 근데 암컷의 생식세포, 수컷의 생식세포가 있어갖고 반반 만나서 자식을 낳아. 이런 유성이거든요. 그러면 무성생식을 하면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무성생식은 왜 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무성생식의 장점은 뭘까요? 나 혼자 자식 낳아. 100% 내가 유전자 다 줘. 장점이 뭐야? 빨라요. 번식 속도가 빨라요. 또 만약에 내가 겁나 좋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야. 내가 혼자 자식을 낳으면 쟤는 100% 내 좋은 유전자를 다 받아요. 무조건 훌륭한 놈이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버이의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형질을 그대로 받은. 그래서 농사 지을 땐 사실 무성생식을 많이 해요.
씨앗을 심어가지고 다음 해에 뭘 수확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예를 들어 딸기를 농사 지어요. 작년에 심은 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고 달고 올해도 똑같은 딸기를 심고 싶어요. 씨앗으로 심으면 올해도 똑같은 놈이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왜? 씨앗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꽃가루와 미씨, 암수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100% 어버이 걸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년에도 똑같은 딸기를 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씨앗으로 번식시키면 안 돼요. 줄기나 뿌리를 잘라다가 번식을 시켜요. 그럼 작년이랑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이게 무성생식이에요.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예요? 자, 유전자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예를 들어 어느 해 다 퍼졌어. 이 딸기는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추위에 약해. 근데 올해 날씨가 겁나 추워. 다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약점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한 방에 다 죽어. 자, 이걸 유식한 말로 해봐요. 단점. 그죠? 멸종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유성생식은 이거랑 반대겠네요. 그렇죠? 유성생식은 속도도 느려요. 그리고 어버이가 우수하다고 자식도 100% 잘난 놈 나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그치만 장점이 뭐예요? 유전자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자, 뭔가 하나, 예를 들어 전염병 하나 퍼졌어요. 개 중에 살아남는 놈이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한 놈이 하나는 있어. 그럼 최소한 멸종은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유성생식의 장점이에요. 대신 무성생식은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라는 게 없죠.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유성생식만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는 거. 요 유성생식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는 게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랜덤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가 나오고요. 이거에 플러스 추가 하나의 유전적 다양성 원인이 또 있어요. 다양하게 받았어. 거기에 플러스.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돌연변이가 중간에 또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조합만 해도 벌써 이게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똑같은 애가 나올 확률이. 근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추가되면 확률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버이가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똑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해했습니까? 자,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개. 1. 돌연변이. 2. 유성생식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변이라고 얘기하면 유전적 변이를 말해요. 우리 요 파트에서는. 그러나 사실 유전적 변이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조만한 글씨 비유전적 변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비유전적 변이는 다른 말로 환경적 변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후천적 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유전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비유전적 변이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내볼까요? 내가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갈아엎어갖고 겁나 이뻐졌어요. 자, 내가 자식을 납니다. 이쁜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후천적 변이에요. 이건 유전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자손한테 물려줄 수도 없어요. 이게 비유전적 변이.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한 변이를 말해요. 알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야구선수야. 투수야. 맨날 공 던졌어. 오른팔이 이만해졌어. 자, 내가 자식 나면 오른팔이 이만한 상태로 나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후천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은 유전적 변이를 의미해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정벌레도 그렇고 뭐 얼룩말 같은 것도 종종 나와요. 얼룩말 다 똑같은 종이지만 주머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인간 다 다르게 생긴 거랑 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다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이가 진화나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요 봐요. 애벌레 봐, 애벌레. 초록색 애벌레, 파란색 애벌레, 몸색이 여러 가지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변이에요. 그냥 같은 애벌레인데 유전자가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나뭇잎에 사네요. 새가 잡아먹어요, 벌레를. 초록색이 잘 보이겠어요? 파란색이 잘 보이겠어요? 파란 놈이 잘 보이겠죠? 자, 파란 놈만 많이 잡아먹었어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이 동네에는 초록색 애벌레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저 새가 난 파란 놈만 골라 먹어야지라고 의도하고 먹었어요? 아니죠. 그냥 눈에 띄니까 먹은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초록 놈만 환경에 얘가 유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쟤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연선택. 자연스럽게 그냥 얘가 유리해서 살아남았어. 이게 자연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파란 유전자보다 초록 유전자가 더 우수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유전자가 우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환경에서 얘가 유리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애벌레가 숲에 사는 놈이 아니고 바다에 사는 애벌레였다고 쳐요. 그럼 누가 눈에 잘 띄었겠어요? 초록색이 잘 보였겠죠? 그럼 나중에 파란 놈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냥 우연히 유리한 놈이 결정되는 거지 초록색이 더 훌륭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유전자는 우수한 거, 안 우수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냥 우연히 얘가 환경에 유리하여 자연적으로 살아남았다.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러면 자연 선택의 또 다른 예시, 이게 대부분 책에 실험으로 실려 있는데 약간씩 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자를 색깔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종이가 빨개요. 자, 눈 감고 있다가 눈 뜨자마자 눈에 보이는 과자부터 집어 먹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했더니 무슨 색만 제일 많이 남았다? 빨강이 제일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빨강이 맛없어서 안 먹었어요? 아니죠. 안 보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색을 먹은 거잖아요. 만약에 배경색이 빨강이 아니었으면 가장 많이 남은 과자도 종류가 바뀌었겠죠.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거예요. 유리하니까. 오케이?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 선택의 예시 보세요. 딱정벌레. 아까 애벌레랑 뭐가 달라요? 몸 색깔이 어두운 놈, 밝은 놈이 있었어요. 보통은 밝은 모래에서 살았어. 자, 이때는 누가 살아남기에 유리했겠어요? 밝은 색, 어두운 색. 아, 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래가 색깔이 밝아요. 몸색이 밝은 애, 어두운 애. 누가 더 잘 살아남아요? 밝은 애가 잘 살아남죠. 이해가 안 돼? 아니, 배경이 밝아. 그럼 밝은 놈과 어두운 놈이 있으면 어두운 놈이 아무래도 날아가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제가 눈에 잘 띌 거 아니에요. 같이 똑같이 밝은 애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산불이 났다는 말이에요. 땅이 시꺼매졌어요. 그랬더니 이젠 누가 눈에 잘 띄기 시작했어요? 밝은색이 눈에 잘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흰색만 골라 잡아 먹었더니 나중에는 딱정벌레가 어두운 색이 훨씬 많아졌더라. 그냥 그 환경에 걔가 유리했을 뿐이에요. 자연적으로 선택된 거. 이게 자연 선택이고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항생제 내성세균 100% 나오는데 이 세균이에요. 근데 요 보라색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 여러분,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이에요? 세균 죽이는 약이거든요. 근데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애는 항생제를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자, 지금 내성 세균은 2마리밖에 없어요. 원래는 비율이 내성 없는 애가 더 많았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항생제를 안 먹었으면 계속 이 비율이 유지돼 갖고 내성 세균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성이 없는 애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놈만 이제 잘라지면서 번식을 했겠죠? 좀 늘었어요? 내가 항생제 또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또 내성 없는 애만 죽어요. 자, 내성이 있는 놈만 살아남았네요. 이때부터 나 항생제 먹어도 병이 안 나아요. 이게 슈퍼박테리아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항생제를 썼다는 환경 때문에 이런 조건이 주어지니까 이 조건에서 살아남기 유리한 애만 자연적으로 선택된 거죠. 내성이 있는 놈만. 이해했습니까? 자, 이때 요 내성이 내가 없는 애를 기억이라 하고요. 내성이 있는 애를 니은이라 하면 기억과 니은은 변이이다. OX. 네, 내성이 없다, 있다. 같은 세균인데 유전자가 다르게 생겼죠, 지금? 이게 다 변이에요. 그러면 왜 내성이 있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이 변이의 원인은 뭐예요? 그쵸? 얘가 처음에 나타난 건 돌연변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여기다가 항생제를 갖다 썼더니 저 돌연변이가 유리한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엔 돌연변이만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이 돼버린 거죠. 이해했습니까? 항생제 내성세균이 나타났다? 이건 돌연변이야. 하지만 항생제 내성세균만 살아남았다? 이건 자연 선택입니다. 그리고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 이게 있어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알아요?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 병에 걸리면 이렇게 적혈구가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가 나타나요. 근데 적혈구는 원래 그
산소 운반하는 역할인데 일단 적혈구가 초승달 모양이 되면 산소랑 결합이 잘 안 돼요. 산소 운반을 잘 못하겠죠 일단. 그래서 빈혈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남모양 적혈구의 얘는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흐르다가 네 지들끼리 걸려서 터집니다. 그리고 혈관벽에 걸려서 쭉쭉 찢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우리 기말에 봤던 그 코돈 중에 딱 한 개가 딴 걸로 실수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연구하다 보니 이상하게 아프리카에만 이 환자가 이상하게 많은 거야. 원래 이 병이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몇만 명에 한 명, 몇십만 명에 한 명 이렇게 나오는 병인데 아프리카에만 가면 이 병에 걸린 비율이 한 5천 명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여기만 많을까? 이게 무슨 전염병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에 뭐가 있냐면 풍토병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만 있는 병, 그 지역에만 있는 병을 풍토병이라 하지. 뭐가 있냐? 말라리아가 있는데 말라리아는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말라리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위험 지역 파주, 인천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1박 이상 하고 오면 여러분 6개월간 헌혈을 못 해요. 말라리아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군대를 인천 어디지? 파주로 갔다 와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봤어요. 우리 같은 이제 동아리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으나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죽지 않아요. 네, 걔는 되게 약한 애입니다. 병원에서 한 2주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아프리카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걔는 50%에서 70%.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이 아프리카는 좀 열악해서 의약품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는 그냥 걸리면 죽는 병에 속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말라리아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도 아니고요. 세균에 의한 질병도 아니고요. 벌레에 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충이 있어요. 충.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나를 물어요. 모기에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침? 여기에 말라리아 알이 붙어서 내 피로 들어와요. 내 피 안에서 이 알이 부화합니다. 부화. 그래서 피 속에 말라리아 벌레가 이렇게 헤엄쳐 다니기 시작해요. 벌레예요, 말 그대로. 진짜. 네, 세균이 아니라.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의 피를 이 현미경으로 보면 나뭇잎처럼 생긴 벌레가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있어요. 피 속을. 근데 이 벌레가 적혈구에 딱 달라붙어서 적혈구를 갉아먹어요. 적혈구가 터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사람은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 말라리아 유충이 이 여기에 달라붙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말라리아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존나 힘들지만 죽진 않아. 뭘 선택할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자,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동네에선 상대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사람이 많이 살아남았겠죠. 다른 지역보다. 살아남았으면 자식도 낳고 했겠죠? 내 유전자를 물려줬겠죠? 지금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게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렸다. 이건 그냥 돌연변이에요. 이건 돌연변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만 이 병의 유전자가 엄청 많다? 이건 그 지역에서 자연 선택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만 유리했던 거예요. 원래 진화라는 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진화에 방향성이 없다는 게 꼭 진화가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진화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불리하니 이쪽으로 지나야지. 나중에 보니까 뒷일을 생각 안 했어. 이게 다른 단점이 있는데 몰랐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게 이상해지면 멸종하는 거고요. 운이 좋아서 다 괜찮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진화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리했던 거예요. 남모양 적혈구 이것도 자연 선택이고요. 여기 보시면 말라리아가 많이 있는 지역과 남모양 적혈구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되게 비슷하죠. 자, 이거를 이제 진화에 연결해서 학설로 만든 사람이 다윈이다 이거예요.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쌓여서 생물 전체에서 변화가 나타났어. 이러면 진화라 그래요. 변이는
한 세대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당장 나하고 내 동생이 다르게 생겼어. 이것도 변이거든요. 하지만 진화는 오래 좀 걸려야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가 좀 차근차근 뭔가 변화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종이 되었다. 이러면 진화라고 하죠. 요 자연 선택을 이용해서 진화를 설명한 사람이 다윈이야. 다윈은 어떻게 설명했냐? 기린 알죠? 지금은 기린이 목이 다 길어요. 근데 옛날의 기린은 목이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었을 거라고 다윈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기고 키가 다 다른 거랑 똑같다. 저게 뭐야? 기린 목 길이가 다 다르다? 변이에요, 변이. 왜 달랐겠어요? 유전자가 달랐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이 동네의 기린이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너무 많아졌어, 기린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죠? 먹이가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할 때 목 긴 놈과 짧은 놈 중에 누가 유리했겠냐 이거죠. 긴 놈이 유리했어요. 왜냐면 높은 데 있는 나뭇잎도 먹었을 테니까. 그러면 긴 놈이 많이 살아남았겠죠? 자, 그 다음 세대에도 긴 놈이 많이 살아남아요. 그 다음 세대에도 긴 놈이. 이게 여러 세대를 반복했다고 해봐요. 나중에는 다 목이 긴 애만 남았네요. 이젠 짧은 기린이 없어졌어요. 자, 이제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목이 긴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화예요. 원래는 긴 놈, 짧은 놈이 있었는데 기린은 다 목 길게 됐어. 새로운 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 번 자연 선택이 반복됐더니 진화로 연결됐죠.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 누가 목 짧은 놈만 일부러 가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환경이 걔한테 불리했던 거죠. 만약에 이게 먹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기린이 천적이 있다고 쳐. 근데 목 긴 놈이 키가 커서 눈에 잘 떠갖고 천적이 목 긴 애만 잡아먹었어. 그럼 기린의 목은 짧아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이거는 누가 유리하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윈의 자연선택설 과정이 이렇게 돼요. 여기 1. 과잉생산. 일단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만약에 이 동네에 기린이 과잉생산이 안 되고 목이 긴 애 짧은 애가 그냥 다 충분히 먹을 만큼 그 풀이 넉넉했으면 굳이 이런 자연선택 과정을 안 거쳤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목 긴 애 짧은 애 다 살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낳은 거죠. 자, 자연선택을 과잉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 긴 놈 짧은 놈이 있었다. 자, 변이가 존재했어요. 지들끼리 경쟁을 시작합니다. 생존 경쟁을 했더니 유리한 놈만 자연스럽게 살아남아서 나중에 새로운 종이 되어서 진화로 연결됐어. 이게 자연선택의 과정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최초의 진화론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먼저 나온 진화론이 있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용불용이 뭐냐? 용! 사용을 하냐? 불용? 안 하냐? 쓰냐 안 쓰냐? 자, 이거예요. 이 사람 학설에 따르면 옛날의 기린은 다 목이 짧았다 해요. 다 짧았다. 근데 나 저기 있는 나뭇잎 먹고 싶어. 기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목이 짧은데 높은 데 있는 잎이 먹고 싶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해요? 성장을 해요? 내 맘대로 그게 막 됩니까? 목을 막 잡아 뺀 거예요. 먹어볼까? 목을 계속 잡아 뺐더니 길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썼더니 길어졌다.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많이 쓰면 진화한다.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발달한다. 자, 이 학설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어디가 틀렸어요? 목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그 외에 저 어디 부족인가요? 저쪽에 가면 목에 이렇게 링 끼우는 부족 알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링을 계속 끼우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질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돼요. 그럼 이 사람의 학설은 뭐가 문제예요? 증거. 뭐라고? 증거. 증거요? 다윈도 증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자, 그래 내가 목을 계속 빼서 내 목이 길어졌다 합시다. 그럼 내가 새끼 낳으면 내 새끼도 목이 길게 나와요?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용불용설은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손한테 유전이 되진 않아요. 왜? 이건 뭐니까? 후천적인 형질이니까. 비유전적 변이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 후천적으로 내가 얻은 형질. 그래서 획득 형질이라고도 불러요. 획득 형질.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이게 문제예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자손한테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목을 계속 써서 길어졌어도 자식에는 또다시 짧은 애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100%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불용선은 완전 틀린 거. 그러나 얘가 최초의 진화론이긴 해요. 최초로 나온 학설이긴 해요. 지금 인정은 안 되지만. 자, 그러면 다윈의 자연선택설도 한계가 있어요. 자연선택 썰이잖아요, 썰. 법칙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인정됐으면 자연선택 법칙이었겠죠. 왜 아직 썰이냐? 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 1. 야, 그러면 왜 기린이 목 길이가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다양했는데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왜 다양했는지. 왜 다양했어요? 유전자가 달랐으니까. 문제는 그 당시엔 유전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몰라가지고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도 설명 못했고, 야, 그래, 목 긴 놈만 살아남았어? 그럼 그 목 긴 형질이 어떻게 자식한테 전달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못했어요. 이것도 똑같죠? 유전자를 몰라서 설명 못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유전자의 존재를 몰라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썰로 남았다. 법칙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다윈이 갈라파고스라는 데 가서 사실은 이 학설을 만들었어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실려있는 책 이름은? 아니거든요.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입니다. 가끔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름을 물어봐요. 그 학습지에 다윈의 종의 기원 이렇게 해갖고 추가 설명이 있는 학습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선택설에 대한 걸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종의 기원을 쓰게 된 게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서 새를 연구하고 썼어요. 갈라파고스 제도가 뭐냐면 섬인데 섬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사이사이는 이제 바다로 갈라져 있죠. 근데 이 갈라파고스는 옛날엔 원래 섬 하나였어요. 땅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땅이 한 덩어리였을 때 여기 핀치새라는 새가 살았어요. 자, 이 핀치새는 이때 당시 부리 모양이 한 종류였다, 여러 종류였다. 여러 종류였다. 원래 생물들은 같은 종이라고 다 똑같이 생기질 않았다니까요.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서 종마다 변이가 있어가지고, 같은 종이지만 변이가 있어가지고 이때 사는 여기 핀치새들이 부리 모양이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한 섬에 살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섬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A섬, B섬, C섬 이렇게 나눠졌다고 칩시다. 자, A섬에 갇힌 핀치새들은, A섬은 나무 열매가 많은 거예요. 나무 열매를 많이 따먹고 살았어요. 자, 부리 모양 중에 나무 열매 따먹기 좋게 생긴 부리를 가진 애가 우연히 있었겠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났더니 그 부리를 가진 애만 살아남아서 A섬에 사는 애는 다 나무 열매 따먹기 좋은 부리만 남았어요. 예를 들어 B섬은 벌레 잡아먹고 살았어. 그럼 벌레 먹기 좋은 부리를 가진 놈만 저기서 살아남아갖고 B섬에 있는 빈치는 다 그 모양만 됐어요. C섬은 예를 들어 물고기 먹었다. 물고기 먹기 좋은 부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갔더니 요섬에 사는 핀치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이 분화되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핀치를 자연 선택하게 한 조건이 뭐예요? 환경 중에서도 먹이죠, 먹이. 먹이에 따라 자연 선택이 이루어져서 각각의 환경에 맞춰갖고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처음에는 부리가 똑같았는데 환경에 따라 부리 모양이 적응하여 달라졌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다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다양했는데 그 섬에 가서 거기 맞는 애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자연선택의 개념입니다. 왜? 저런 저기요. 쉬는 시간 금방 드릴게요. 이게 핀치. 이해하였습니까? 요게 자연선택설의 대표적인 예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공업암화라고 있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 공업암화. 공업암화가 뭐냐면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나방. 영국에, 이거 사회 시간에 안 나와요? 영국의 어느 한 지역에 나무에 나방이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나방이 흰 나방이 있고 검은 나방이 있는 거죠. 알죠? 근데 이 동네 나무는 줄기가 색이 하였어요. 왜냐면 나무에 뭐가 있냐면
지의류라고. 이거 나오면 선생님 지의류가 뭐예요? 여기 집착하는데 지의류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의류는 그냥 나무 껍질에 붙어 사는 일종의 곰팡이 비슷한 기생에 사는 생물인데 얘네가 색깔이 하얗고 막 노랗고 분홍색이고 밝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동네는 나무 줄기가 색깔이 하얗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 색깔이 하얘니까 흰 나방, 검은 나방 누가 눈에 잘 띄어? 검은 놈이 눈에 잘 띄어. 참새가 잡아먹을 때 누굴 보고? 검은 놈만 골라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동네는 검은 나방만 거의 많아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네에 뭐 공장이 들어와.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공장이 들어와서 매연을 막 뿜어. 그래갖고 지우리가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줄기가 시커매졌어요. 자, 이제 누가 눈에 잘 띄어요? 하얀 놈. 이제는 참새가 하얀 놈만 먹어요. 그럼 누가 많이 살아남아요? 까만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네는 까만 나방만 남아요.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도 달라진 거죠. 대표적인 자연 선택의 예시예요. 오케이? 오늘 요 생물 다양성까지 끝나면 이제 중간고사 암기는 끝이 나는 거고요. 암기 파트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중화반응, 산화반응. 여기는 암기 플러스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차라리 계산이 낫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생물 다양성으로 갑시다. 다양성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1.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 종에서 우리 다 같은 인간인데 유전자가 다 달라.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얘네 보세요. 다 같은 다람쥐인데 줄무늬가 조금씩 달라. 유전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종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하면 좋은 점이 뭐다? 아, 맞아요. 안 죽어요. 자, 좀 유식하게 해봅시다. 멸종이 잘 안 된다. 어느 경우에 이게 저 밑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멸종 가능성이 낮다. 환경이 뭔가 획가닥 변해도 개 중에 적응하는 놈이 분명히 하나는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다양하니까 한 놈은 살겠지. 그래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멸종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이게 이 바나나 문제가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번식을 어떻게 하나요? 뭐 바나나 나무 뽑아다가 이렇게 옆에다 심어요? 줄기나 뿌리로 번식을 해요. 아까 말했던 무성생식.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개량이 된 거고 먹기 좋게 맛있게 개량한 거고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요. 야생 바나나는 잘라보면은 이렇게 단면에 안에 이렇게 씨가 박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야생종 바나나를 하나 갖다가 우리가 개량하고 개량해서 이제 먹는 바나나로 하나 만든 건데 씨앗이 있는 놈과 없는 놈 어떻게 번식 방법이 다른 거냐 이거죠. 씨앗이 없는 애는 무성, 줄기나 뿌리로. 씨앗이 있는 애는 어떻게 번식하는 거예요? 씨앗으로. 이건 무슨 생식에 속해요? 젠유성이에요. 일단 씨가 있어? 그럼 유성이에요. 씨는 나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야 씨앗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유전적 다양성이 높냐? 당연히 씨앗으로 번식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 바나나가 그래서 얘는 무성생식을 하니까 종이 다양하지 못하겠네요? 멸종된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재 바나나가 멸종 위기종인 건 압니까, 여러분? 이게 1950년대에 재배되던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의 바나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바나나는 멸종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이 한 품종만 재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맛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보다 저 1950년대에 재배되던 저 품종이 훨씬 달고 맛있었다 그래요. 그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못 봤어요? 기영이가 바나나 먹고 울어요. 바나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병이 나요, 기영이가. 근데 그때 바나나가 되게 비싼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병이 났는데 그 기영이 여자친구 있어요. 빨간 머리. 알아요? 경주. 몰라요? 여자친구 있어요. 경주가 좋아해. 삼각관계 아니니? 근데 그 경주가 부잣집 딸내미라서 기영이가 바나나 먹고 싶어서 병난 걸 알고 하나 사와요. 딱 하나.
비싸니까 기영이가 그걸 먹으면서 막 울죠.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바나나 먹으면서 울 정도로 맛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영이가 먹었던 바나나랑 여러분이 지금 먹는 바나나는 품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었다고 해요. 근데 왜 지금 없냐? 전 세계에서 한 품종만 재배를 했거든요. 얘 전염병이 퍼졌어요. 다 죽었어요. 전 세계 하나도 안 남기고 지금 유전자가 아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먹는 바나나는 야생 바나나 중에 새로운 품종을 하나 골라서 새롭게 개량을 하여 만든 완전 다른 품종이에요. 근데 지금 또 바나나 무슨 병이 퍼진다던데요? 얘 퍼지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토멸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병 퍼지면 다 죽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씨 있는 바나나하고 씨 없는 바나나 그림 비교해서 나오면 구분 잘 하셔야 돼. 씨 없는 애는 뭐야? 무성생식한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나죠. 씨 있는 애는 유성이에요. 유성. 저 씨 심는다고 어버이랑 똑같은 애 안 나옵니다. 왜냐면 쟤는 이미 반반 받아서 생긴 씨이기 때문에. 차이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라면 그 다음에는 종다양성이에요. 종다양성은 말 그대로 종이 다양한 거예요. 얘는 종은 같잖아. 한 종류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은. 종은 하나인데 그 안에 유전자가 다양한 거고 얘는 아예 종류 자체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한 생태계에 여러 종이 살아야 돼요. 이게 종다양성이야. 그러면 종다양성이 높은 게 당연히 좋은 건데 낮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게 멸종이랑은 약간 다른데 유전적 다양성은 낮으면 멸종 위기가 맞아요. 그럼 종다양성이 낮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해봐요. 종다양성이 낮으면 다 멸종해요? 그런 거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생태계에 자, 풀 있어요. 풀. 응? 풀이에요. 이런 거 알잖아요. 이 풀을 메뚜기가 먹어요.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어요. 이런 거 알죠? 개구리를 뱀이 먹어요. 이 먹이 사슬이에요. 근데 이 생태계에는 딱 이렇게 종류가 4종류밖에 없다고 칩시다. 내가 어느 날 약을 뿌려가고 메뚜기가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개구리 싹 죽고 뱀 다 죽고 그죠? 생태계가 아작이 나요. 이게 먹이 사슬이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 메뚜기만 사는 게 아니라 막 파리도 살고 그 다음에 모기도 살고 막 사마귀도 살고 이랬어요. 방앗개비도 살고. 그럼 메뚜기 하나 없어져도 개구리는 딴 거 먹으면서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죠. 즉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좋은 거예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려면 종이 다양해야 되죠. 종 다양성이 낮으면 생태계가 아작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종이 많다고 해서 하나가 멸종했을 때 영향이 1도 없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폭삭 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먹이? 얼씨구 먹이 한 줄이면 먹이 사슬. 이게 복잡하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초딩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먹이 그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종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종다양성은 어느 한 지역, 즉 한 생태계죠. 한 생태계 안에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냐. 이건 종 자체가 여러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아작은 잘 안 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범위가 큰 거냐? 종다양성이 큰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종다양성에 어떻게 보면 속하는 거죠. 쟤는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거니까. 그리고 종다양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종이 많아지면 유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가 동네, 나 동네 나무가 이렇게 살아요. 둘 다 총 20그루인 거 똑같고요. 둘 다 A, B, C, D 4종류의 나무 사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고, 종이 같네? 그럼 얘네들은 종다양성이 같은 숲입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누가 더 종다양성이 높은 숲이라고 얘기해요? 가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얘는 몰빵 됐죠. 몰빵. 이러면 종다양성이 높다고 안 해요.
종류가 4종류로 똑같아도 골고루 퍼져 있어야 종다양성이 높다 그러지 몰빵돼 있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르게 퍼져 있을수록 종다양성이 높다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생태계가 제일 큰 범위 아니겠니? 근데 생태계도 여러 생태계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뭐 숲 생태계, 들판 생태계, 바다 생태계, 갯벌 생태계 등등등 생태계 자체가 여러 개 있어야 거기 사는 생물 종도 다양해지고 당연히 유전적으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가장 큰 범위고 이게 다양해야 나머지 다양성들이 같이 올라간다. 생태계 다양성들이 커야. 생태계와 한 생태계는 완전히 별개냐? 보통 생태계들은 살짝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육지 생태계, 여기는 바다 생태계,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갯벌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물종이 많아요. 되게 다양하게 살아요. 생태계는 다양할수록 나머지 다양성이 올라가고 결국 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걸 다 합친 말이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일단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은 게.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우리한텐 뭐가 좋아요? 뭐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되고 그런 거 말고 인간한테 좋은 점은 뭐예요? 생물 다양성. 뭐라고? 먹을 게 그래요. 먹을 게 많죠. 뭐 틀린 말이겠어. 바나나 멸종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살아있는 생물한테서 얻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게 생물 자원인데 뭐 단순하게는 먹는 거 당연히 생물 자원 먹는 건 100% 생물한테서 얻잖아요. 뭐라고? 번데기도 마찬가지고 음식은 원래 다 생물한테서 얻는 거죠. 생물한테 얻지 않는 음식도 있어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생물한테서 오는 거죠. 그죠? 의식주 중에 일단 식은 100% 생물한테 오는 거고 의도 우리는 지금은 뭐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지만 옛날엔 옷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누에고치 뭐라고? 목화솜 그 다음에 동물 가죽 다 생물한테서 얻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집도 의식주의 주 있죠. 주 지금은 콘크리트 시멘트로 짓지만 옛날 집은 나무, 지푸라기 다 이런 걸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식주도 다 우리는 생물한테서 얻어서 썼어요. 그것도 다 생물 자원이고 생물 자원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의약. 내가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야, 이 병에 듣는 약을 만들어봐야지? 막 실험해가지고 없었던 물질을 뿅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화합물 중 몇 개 후보를 골라놓고 이 병에 괜찮고 부작용이 제일 적은 걸 뽑아다가 약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있는 후보 중에서 약을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다 헤딩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생물 다양성이 자꾸 줄어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도 줄고 얻을 수 있는 후보가 줄어드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개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 의약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얘죠, 얘. 버드나무.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 만든 약. 최초의 해열 진통제. 그건 항생제. 타이레놀이요? 자, 버드나무 껍질엔 원래 해열 성분이 있어요. 살리실산이라고. 얘가 진통 해열 효과가 있는데 옛날에는 애가 열이 나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요. 그래갖고 물에 달여요. 탕약을 만들어 먹여요. 왜 열이 내려요. 살리실산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문제는 살리실산 자체가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속 쓰리고 배가 아파. 먹으면 열은 내리는데 배탈이 나. 그리고 맛이 너무 없어요. 되게 쓰고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그래서 저 해열 성분이 있는 살리실산만 뽁 뽑아내서 먹으면 참 좋겠다. 먹기도 힘들고.
이 살리실산을 뽑아내가지고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좀 독성을 줄여요.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요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반응시키면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버드나무 안에는 살리실산이 있는데 이걸 아세트산이랑 반응시켜갖고 좀 독성을 줄이는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든 다음 요걸 갖고 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은 너무 중요해요. 왜게요? 얘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최초의 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약 지으러 가면 약초를 이렇게 줬다고요. 네가 다려 먹어. 근데 그 성분만 뽑아가지고 만든 최초의 약이 아스피린이란 말이에요. 제 지금도 먹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최초의 약인데 부작용이 없어서 지금까지 쓴다니까요.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게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해열 진통제 원료 조팝나무도 있고 뭐 심장병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학교에서 몇 가지 예시 줄 거예요. 뭐 인삼에 항암제 사포닌이니 뭐 몇 개 있어요. 주고 추가로 주는 거 외우고 이건 아셔야죠. 자, 푸른 곰팡이 얘가 페니실린이죠. 얘가 요 푸른 곰팡이 안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약이 항생제가 페니실린이고 얘는 또 왜 중요하겠습니까? 최초의 항생제라서. 최초의 의약품은 아스피린이고 최초의 항생제라고 썼어.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항생제가 세균 죽이는 약이죠? 이 최초예요. 얘가 지금도 써요. 페니실린. 요 두 가지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 봐봐. 생물에서 얻었잖아요. 푸른 곰팡이, 버드나무, 그죠? 다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리고 꼭 먹고 입고 이런 것만 생물 자원인 게 아니라 에너지. 생물한테서 에너지 얻나요? 뭐? 수. 석유요? 이게 좀 애매한데 석탄석유도 생물에서 왔으니 생물 자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얘네를 사용할 때 살아있는 생물한테서 추출한 게 아니죠. 이미 옛날에 죽어서 석탄석유가 된 걸 우리가 쓰잖아요. 이거는 그냥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요. 생물한테서 지금 살아있는 놈한테 직접 뽑아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놈한테 직접 뽑은 바이오 에너지라고 사탕수수로 에너지 내서 지금 쓰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생물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 다음 뭐 산업용 재료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그 다음 꼭 뭘로 안 쓰고 사회심리적 가치? 꽃밭 넓게 조성해놓고 공원 만들어서 구경했다. 이런 것도 다 생물 자원으로 봐요. 휴양림 이런 것도 다 생물 자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관광 자원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생물 다양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가 문제죠. 자꾸 멸종하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뭐냐?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생물 다양성이 왜 줄고 있냐? 원인. 뭐 알아요? 자, 온난화 맞아요. 온난화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말 그대로 사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갯벌을 전부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산을 전부 밀어서 골프장을 지었다든가 이런 거. 아예 서식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식지 파괴는 살 곳이 없어지는 거고요. 단편화는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가 숲인데 내가 이 숲에 도로를 내요. 그래서 숲에 도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도로가 났어요. 이런 느낌. 자, 그러면 가운데만 뚫었잖아요, 현재? 이게 전체 숲의 면적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큰 숲이었던 게 조그맣게 잘라졌죠. 이렇게 작게 잘라진 걸 단편화라 그래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일단 교류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더 심한 문제는 숲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와 가운데로 나눠져요. 가장자리에 사는 애가 있고요. 가운데 사는 애가 있고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식지가. 근데 숲이 쪼개졌잖아요. 자,
여기가 전부 가장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는 늘어요. 문제는 숲의 중심부는 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중심부에 사는 애들은 엄청 많이 없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예 살 곳이 없어졌어. 파괴. 남아있긴 한데 쪼개졌어. 이러면 단편화예요. 단편화가 되면 중심부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못하게 되죠. 지나가다 보면 뭐 로드킬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편화예요. 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 1번. 그 다음 원인 2번이 저 밑에 있어요. 불법 포획과 남획. 여러분, 불법 포획은 뭐고 남획은 뭡니까? 맞아요.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불법 포획은 말 그대로 잡으면 안 되는데 몰래 잡는 거죠. 불법 포획은 안 되는데 잡는 거고요.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애들이 이제 멸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래종의 유입. 알죠? 여러분 아는 외래종 뭐 있어요? 두꺼비요? 아니 두꺼비는 원래 있었던 애야. 콩쥐 파티에도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황소개구리 그지? 그런 애들. 지금은 이제 거의 토착종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미 먹이 그물이 안정적으로 딱 형성된 생태계에 없었던 놈이 톡 튀어들어와요. 얘는 그물 안에 속한 애가 아니잖아요. 얘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 얘는 다 잡아먹고 다녀. 이제 아작이 나요. 이게 외래종이에요. 그래서 외래종이 유입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외래종의 뉴트리아 나오네요. 뉴트리아가 그 쥐처럼 생겼잖아요. 크기가 이 정도 되죠. 1m? 이 정도 돼요. 되게 커요, 뉴트리아. 이 정도. 귀엽다고요? 자, 근데 제가 호주에서 넘어왔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왔냐면, 어떤 미친놈이 뉴트리아를 한 150마리 정도 밀반입을 해요. 배에 실어서. 왜 갖고 왔냐? 뉴트리아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서 모피를 만들려고, 쟤를 번식시켜서 모피 코트 만들어갖고 팔려고 갖고 왔는데, 갖고 와보니 뉴트리아 털은 모피를 만들 수가 없는 털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다 죽였어야 돼요. 근데 이걸 논에 풀어줬어요. 150마리를. 얘네가 천적이 없죠? 미친듯이 번식을 해요. 지금은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얘네가 문제는 뭐냐면 농작물을 다 깔아먹어요. 먹어요. 농사가 망하고, 그 다음 생물들도 막 잡아먹어요. 작은 생물들을,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나라에서 이제 대책을 세우려고, 자, 뉴트리아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포상금 2만 원을 걸어요. 이게 잡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갖고 포상금을 걸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몇백 마리를 잡았다고? 어마어마하게 뉴트리아를 많이 잡은 전문 사냥꾼이 한 명 생겨납니다. 이 아저씨가 원래 농사 짓는 아저씨인데, 뉴트리아가 하도 농사를 망쳐갖고 빵이 쳤어요. 빡쳐가지고 뉴트리아를 잡는 그 무기와 뉴트리아의 생태에 대해 연구하여 혼자서 수만 마리의 뉴트리아를 포획을 해요. 1년간. 그래갖고 엄청난 포상금을 받죠. 나라에서 아예 뉴트리아 그 대책반을 만들어갖고 이 사람을 앉혀요. 장으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뉴트리아를 막 잡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초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게 외래종이에요. 식물도 있어요. 식물. 가시막. 얘는 다른 식물들 사이에서 자라가지고 양분 다 뺏어 먹고 햇빛 다 가리고 다른 식물들 다 죽고 얘만 살아남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외래종이에요. 블루길 베스 알죠? 다른 물고기 다 잡먹고 지만 살아남는 이런 것들이 외래종. 반대로 우리나라의 생물도 외국에 가면 외래종이 될 수 있죠. 외래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애. 국내종. 국산. 토착종 맞아요. 토착종. 국내종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쟤네를 이제 위협합니다. 생태를. 실제로 뉴트리아는 지네 동네에서도 원래 살던 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어요. 쟤는 그 호주 이런 데는 문을 잘 안 닫아놓고 살거든요. 근데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애기를 방에 재워놓고 잠깐 나갔는데 뉴트리아가 들어가고 누나를 막 갉아먹고 이런 사고들이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쟤는 원래 좀 문제가 있는 생물이에요. 갉아먹는 설치류니까요. 너무 크단 말이지. 쥐는 쥐인데. 그러니까 애기들은 저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다 아시는 환경오염. 아까
지구온난화 같은 게 환경오염에 속하는 거죠. 속하는 거. 요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인데 이 중에 1번에 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있겠어요? 얘가 제일 큰 원인이라서 그래요. 원인들 중에 저 서식지 파괴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 감소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겠죠? 자, 보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개인적 노력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친환경 제품 써라, 뭐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 잘하고 이제 이런 게 다 개인적인 노력이고요. 그 다음 사회국가적 노력. 이건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줘야만 하는. 예를 들자면 아까 이렇게 도로가 단편화됐어요. 로드킬 당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어주려면 생태 통로. 이건 나 혼자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에서,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야, 이제부터 이 지역은 보호구역이야. 개발하지 마. 보호구역을 지정하죠. 보호종을 지정한다거나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종자은행이라고 있어요. 식물 씨앗을 다 모아갖고 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멸종하는 식물이 나오면 다시 키울 수 있도록. 종자은행 설립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나라에서 해줘. 왜요? 왜 혼자 갑자기 종자은행 하는데 뭘 생각했기로 했죠? 이 음란막이야. 그런 거 아니야? 뭘 생각한 거야? 씨앗을 얼리는 거예요. 혼자 실실이 되고. 자, 그 다음 검역을 강화한다. 왜 어떻게 해서 뉴티가 이런 애가 들어왔겠어요? 몰래 들어왔잖아요. 검역을 강화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되고, 이걸 이제 사회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국제. 사회 국가는 한 나라 안에서, 국제는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협약을 체결해요. 야, 우리 몇 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만큼 줄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하는 거. 협약을 체결해요. 제일 유명한 협약 람사르죠. 뭐 하는 협약입니까? 습지보호.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누가 봐도 다양성을 지키자는 협약이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더럽게 녹이네요. 동식물 사고 팔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생물 다양성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국제적인 노력에 속하는 거다. 협약 체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생물 다양성 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여 몸이 바뀌었어. 이거 뭐예요? 오랜 시간이란 표현이 나왔으면 진화. 이것도 사실 예전에 어느 학교더라? 진화는 꼭 오랜 시간에 걸쳐야만 일어나냐라는 선지가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이라는 게 변이보단 오래 걸린다의 상대적인 개념이고, 진화라고 해서 꼭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걸쳐야만 진화되는 건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일어나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뭐 지금 태어나는 코끼리들은 상하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많다며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이 다 이거 자르려고 코끼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일종의 진화예요. 요즘 태어나는 애기들이 속눈썹 훨씬 긴 거 알아요? 옛날에 태어난 애기들보다? 왜? 미세먼지. 진짜로 이 정도도 진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가 꼭 되게 오랜 시간 걸려야만 일어나는 건 아니나 변이보단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종인데 형질이 달라. 이게 변이고, 일반적으로 변이는 우리가 유전적 변이를 말해요. 근데 비유전적 변이도 있으나 비유전적은 비유전적이라고 콕 집어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3번이에요.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비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1번 돌연변이, 2번 그걸 길게 말했잖아요. 유성 생식에 의한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 혹은 무작위 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성 생식을 해야 정자난자가 나오는 거고, 식물로 치면 꽃가루 빛이죠.
그게 생식세포고요. 그래야 얘네가 만나서 누구 만나냐에 따라 랜덤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소리예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유전적인 거고, 비유전적 요인으로는 뭐 먹이도 있을 수 있고요. 후천적 환경, 기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같은 여우지만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다르게 생긴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요 후천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젠 다른 종이 물론 된 거지만 이제 와서는 뭐 이런 게 비유전적 요인이에요. 자연 선택설 기린을 생각해봐요. 일단 많이 나야 돼. 뭐라 그랬죠? 과잉 생산. 과잉 공급이요? 뭐 공급이긴 하죠. 과잉 생산. 근데 그 중에 못 긴 놈과 짧은 놈이 있었어요. 변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지들끼리 싸워요. 생존 경쟁. 그래서 유리한 놈만 자연스럽게 살아남아요. 자연 선택.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나중엔 진화로 연결돼서 새로운 종이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것도 썰이에요. 뭘 설명 못했다 그랬죠? 유전자. 유전자는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유전자가 없었으니까. 왜 변이? 그죠. 왜 변이가 일어나나? 변이의 원인을 설명을 못했고요. 못함.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못 낀 놈만 살아남았어? 그 못 낀 게 어떻게 자손한테 전달되는데?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가? 즉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을 못했어요. 됐나요? 자, 기억과 니은. 한 놈은 내성이 있는 애, 한 놈은 없는 애. 누가 봐도 보라색이 내성이 있는 애예요. 항생제를 계속 먹었더니 나중에는 내성이 있는 애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를 자연 선택으로 설명해 보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내성이 있는 세균과 없는 세균이 나타난 건 변이죠.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계속 쓰면 내성이 있는 세균이 얘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해요? 더 센 항생제를 만든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항생제가 세지면 인간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과다 약을 남용하지 말아라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을 만한 병에 자꾸 약을 먹으면 저렇게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만 살아남아서 나중엔 더 센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으니 너무 과용하지 말아줘. 아까 4번 자연소득설이 가장 먼저 쓰는 과잉생산이었는데 이건 자연 선택설이 아니라 자연 선택의 과정이니까. 이건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예전에 했더니 어떤 애가 독감에 걸렸는데 약을 안 먹고 버텨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약을 먹지 않는다. 약 좀 먹게 해주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 무조건 약 먹지 마가 아니라 별것도 아닌데 막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프면 먹어야죠. 자, 그 다음 자연선택설의 예. 그 길이는 너무 이제 기본 아끼나 핀치 제일 많이 나와요. 갈라파고스, 파고스 제도 혹은 군도 뭐 이렇게 나와요. 핀치새가 부리 모양이 다 달라져 갖고 종이 분화되었다. 그 종이 분화됐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진화됐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종이 됐다는 의미를 저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아프리카 남모양 기억나죠? 아프리카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늘어난 것. 이거 진화로 진화라고 보긴 뭐하고 자연 선택이 된 예시라고 봐야겠죠. 즉 유전자가
많아졌다.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꼭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도 많지만 환자가 아니어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많이 퍼졌겠지 그 유전자가. 근데 반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인간의 유전자는 한 쌍이잖아요. 상동염 생체. 그럼 하나는 남모양이 아닌 유전자, 하나는 남모양 유전자. 이러면요. 겉으로는 나는 남모양 빈혈증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자는 갖고 있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우성열성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남모양을 갖고 있어서 난 빈혈증이 아니지만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 자체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만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리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생물 다양성 종류 3개 있었어요. 범위가 작은 것부터 말해볼까?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유전적 다양성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종 다양성이죠. 그 다음은 생태계 다양성.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 이게 낮으면 어떻게 돼? 멸종. 그죠? 다 죽어.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만, 이걸 유식한 말로 써봅시다. 다양성이 높아야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멸종될 위험이 낮아져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뭔가 바뀌어도 적응하는 놈이 꼭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이에요. 나무. 얘네 다 4종류씩 사는 건 같지만 우리는 누가 더 종다양성이 높다 한다? 가죠. 이제 이유를 쓰라고 하면 종이 고르게 분포에 있어서요. 고르게 분포에 하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꼭 종류만 많아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포해야, 고르게 분포해야 종다양성이 높은 거야. 그 다음 종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 이거는 아까 종다양성이 낮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먹이. 사슬이 단순하면 다 죽잖아요 나중에. 자, 복잡한. 종다양성이 높으면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하여 생태계가 폭삭 망하지 않는다.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그 더럽게 어렵게도 썼다.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생물 자원. 그러면 땅에서 내가 철광석을 캐갖고 녹여서 뭘 만들었다. 그럼 생물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철은 살아있는 거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광물 자원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거에서 얻어야 생물 자원.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 1번이 뭐였죠?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예요. 2번부터는 뭐 순서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구온난화 통틀어서 환경오염. 그리고 맞아요. 불법 포획과 남획. 그리고 외래종이죠. 외래종의 유입까지 썼고, 개인적인 노력은 아무거나 에너지 절약하세요, 친환경 제품 쓰세요, 뭐 이런 거 아무거나 한두 개 적어두시면 되고, 사회국가적 노력은 좀 몇 개 있었죠. 생태통로 설치라든가.
아니면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관련 법 제정. 이런 거. 아니면 뭐 종자은행 같은 거 쓰셔도 좋고요. 국제적 노력은 다 협약이죠 뭐. 협약 체결. 협약 종류는 몇 가지 뭐 람사레 같은 거 유명한 거 좀 외워두시면 되고.